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양희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애추리가 처음 생길 때 1호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 말에 애추리가 키스트 부설로 처음 생겼었는데 그때 제가 석사과정 졸업할 때여서 찾아가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채용해 주셨고 제가 근무를 한두 달 한 뒤에 일기 공채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일기 공채랑 같이 이제 입사한 거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91년까지 애추리에서 근무를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빼면은 14년을 애추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도중에 박사를 받는 유학을 한 5년 했었고 또 미국의 IBM 왓슨 연구소에 연수를 한 1년 갔었습니다만은 월급은 14년간 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학교의 컴퓨터과학부 교수로 가서 또 이제 30년 근무를 하고 2020년에 퇴직을 했고요. 그 30년 근무하는 도중에 삼성에 1년 조금 넘어가서 삼성의 미래기술육성재단의 초대 이사장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지금 과기정통부에 해당하는 장관으로 가서 3년을 꼬박 일을 했습니다. 그 서울대학을 은퇴하고 나서 잠깐 있다가 지금은 한림대학교 총장으로 와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꼭 연구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소위 산업체인 삼성에도 있어봤고 뭐 학교는 이제 서울대학교 한림대학에 지금 35년째 일을 하고 있고 연구소도 애출이 들어가서 14년 일을 했었고 관도 이제 정부에 가서 3년 일을 했기 때문에 산학연구원을 고루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도 프랑스에 가서 좀 있었고 미국 가서 있었고 한국에서도 연구소 기업 다 있어봐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회나 국가나 뭐 경제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연구를 하면서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대학교를 갈 때나 대학원을 갈 때나 뭐 연구 주제를 정할 때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거는 내가 뭘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자연과학, 물리학 을할 것이냐 공학을 할 것이냐 이러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별로 주저하지 않고 이제 공학을 선택을 했고 그중에서도 이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이렇게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자연과학은 세상의 진리를 알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발견을 하는 분야이고, 그러니까 있는 거를 알아내는 거죠. 이제 공학은 없는 거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벤션에 가까운 거고, 제가 보면은 훨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거를 필요로 하고, 또 공학은 계속 주제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거를 실험해보고 시험해보고 자기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챌린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분야를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양한 나라, 다양한 기관, 다양한 업무를 했던 거를 만족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혁신과 성장의 모델 국가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여러모로 이제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경제 규모나 교육이나 생활 수준이나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획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사실 80년대 초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일출위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연구를 한 분야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 막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교환기라는 거를 그 소위 발명을 하고 개발을 하고 만들기 시작한 때였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게 된 계기나 동기는 뭐였냐면은 그때 워낙 전화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싼 기계를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외국에 비싼 값을 주지 않고 사오자 이렇게 얘기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외국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래서 그때 HUI가 나서서 우리나라 뭐 삼성이다 현대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기초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하면서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이든 뭐 인터넷이든 나중에 이동통신이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가 되는데 이제 기폭제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전의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일출이가 거의 전부 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다 그러면은 뭐 대학은 거의 연구를 못 하고 있었고 기업은 외국에서 이제 소위 하청을 받아서 생산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고 외국애랑 어깨를 겨루면서 뭘 하는 건 H리가 최초였기 때문에 H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부심이 굉장히 좋았고 최고의 직장이었고 그만큼 또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환경, 개발 환경도 좋았고 뭐 세계 어디를 가거나 다 대접도 받고 아 H리요 그렇고 인정해 주고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 50년이 지나면서 세월이 많이 변해서 대한민국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같은 뭐 정보통신 분야라고 해도 외출이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로 해서 제한된 기능만 한 거로 이제 상황이 변해버렸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 대학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뭐 다른 연구기관들이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출이의 역할을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을 바탕을 만들고 키워온 루트다,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추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를 잠깐 돌이켜 보면은 저는 크게 두 개의 피어리어드로 나눠요. 그러니까 제가 76년, 77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89년까지 처음에 이제 거의 한 10년간은 소위 인터넷의 전신, 인터넷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90년대 초반이었고 그전에는 다 데이터 통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라는 분야를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연구실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연구실이었어요. 그때 연구원만 60명이 넘고 기업체 파견까지 최대 규모의 연구실이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 통신에 이제 바탕을 깔고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또 연구 논문도 발표하는 그런 조직을 거의 바탕부터 시작해서 성장기까지 이루는 일을 많이 했었고 그것이 나중에 인터넷이 되고 이동통신도 다 데이터 통신, 인터넷 기반이니까 그렇게 성장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통신 연구실을 거쳐간 70명 더 되겠죠. 그 인력줄의 대다수는 지금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로 전파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통신 분야, 인터넷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 애초에 데이터 통신실 출신이다. 거기에서 저희가 상당한 어떤 가치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두 번째 파트가 제가 1988년에 정말 기회를 애초에서 잘 주셔가지고 IBM 왓슨 연구소라고 뉴욕에 있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분야 연구소죠. 거기에 1년간 이제 연구년이라는 걸 갔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도 잘 대우를 해줘서 제가 마음껏 연구를 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제가 그 전에 프랑스에 가서도 최고의 연구기관에 있었었지만 IBM 또 다른 환경, 굉장히 상업적 환경이면서 또 연구의 질 높은 그런 기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1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89년 여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한국 또는 H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8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36년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미디어와 고속통신이라는 분야의 일이고 하나가 정보통신 표준화 일입니다. 둘 다 그때 바탕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커뮤니티 전문가 그룹이 굉장히 커졌고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둘 중에 이제 고속이나 멀티미디어 통신은 전부 다 너무나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 녹아 들어가서 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표준화 그룹은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89년 7월에 귀국한 다음에 34페이지짜리 그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자료를 이제 H에서 정보통신 표준화 연구라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30몇 페이지 자료를 그때 H 연구소장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경상현 소장님이시라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나중에 장관도 하셨는데 그분 방에 소위 쳐들어가서 이거를 딱 펴놓고 한 30분간 설명을 드렸어요. IBM에 가보니까 시장을 장악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거가 어느 한 회사가 혼자서 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모든 기업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모든 기업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표준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특허로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특허로 내고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면은 자기가 직접 제품을 안 만들더라도 그 시장이나 그 산업이나 그 영역을 완전히 자기 휘하에 두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해야 됩니다. 89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표준이란 전문가가 거의 없었어요. 일출이 내에도 없었고 기업에도 없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에 가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표준 이걸 승인해 주셔가지고 바로 H출이 내에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저희 영어로 이제 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몇십 명 단위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 최신부라고 그러죠. 지금 정보통신부 거기에 가가지고 예산을 달라. 그래서 저희 묻지마로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식간에 국제적인 위상을 만들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이랑 대등한 레벨로 올라가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내고 토의를 하고 채택을 시키고 해서 지금은
정보통신 표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 위를 다투는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중국이 요새 인해 전술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이 됐기 때문에 교환기든 전송이든 지금 뭐 이동통신 분야에서 특히 뭐 5G, 6G 할 때 우리나라 전 세계 표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인터넷 표준도 한국이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표준 분야 그러면은 정보통신은 한국 이렇게 돼 버린 거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 조직을 만들고 그걸 일으켜서 이 폐기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일생의 연구 업력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추리가 해야 될 분야를 생각하면은, 애추리가 탄생한 이후 50년간 주위 환경이 계속 변했기 때문에 초기처럼 모든 걸 애추리에 기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애추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보면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중장기적인 기본 기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오래 해봤지만은 교수가 30년씩 20년씩 하는 연구를 지속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더구나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애추리는 그런 분야를 제대로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기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연구개발 기초를 잘하는 거는 대기업 몇몇 개에 국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에 100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기업이 한 70조를 합니다. 나라가 3, 40조를 하고 있고, 그 70조를 보면은 몇 개 기업이 70조를 다 써요. 삼성전자가 쓰고 현대자동차가 쓰고 뭐 이렇게 몇 개가 다 쓰고, 중소 중견 기업들은 거의 연구 개발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냥 상품을 하거나 영업을 하기에 바쁠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소 중견 기업이 연구를 하는데 사람도 뽑기 어렵고, 연구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시장 개척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대만의 뭐 TSMC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도 다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대만에 가면 옛날에 ITRI, 이틀이라고 이름이 비슷하지만은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여기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도와줘서 대만이 중소기업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준답니다.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의뢰하면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여러 중소기업한테 다 연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만들어 주고 도와주고 자생하도록 키워주고,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관이 산업부 산하에 조금 있긴 하지만은 부족해요. 특히 정보통신 분야라든가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열악하다고요. 그래서 애추리가 그 막강한 인력과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들은 기능이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거를 애추리의 기본 미션으로 놓고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꼭지는 이미 애추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 창업을 해야 됩니다. 애추리에 있는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원으로 머물고 있다가 창업으로 바꿔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애추리 산하기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독립한 그런 케이스가 이미 뭐 수백 개가 있어요. 계속 그것이 해마다 몇십 개씩 나오고 또 성장하고, 또 애추리 내에서도 인하우스 창업도 하게 하고, 이런 창업의 리더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것을 독려를 하고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애추리는 그런 기업보다 더 일선에 있는 기술 기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창업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애추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의 기본이 한편으로는 수학 분야이고 한편으로는 컴퓨터나 전자 분야인데, 애추리는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보면은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기술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 하나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뭐 의료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라든가 무슨 뭐 생산 분야라든가 제조 분야라든가 이렇게 도와주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거를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도 한다, 컴퓨터도 한다, 정보통신도 한다 그러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직 1등 하는 분야가 없어요. 근데 저는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딱 하나 있다고 봐요. AI를 시험하는 분야, 평가하는 분야, 표준을 만드는 분야. 그러니까 남들이 하던 걸 다 갖다 놓고 이거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잘한다, 이거는 남들도 갖다 쓰자, 이거는 점수가 나쁘니까 버리자, 이렇게 하는 소위 심판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기관으로 하면은 표준 경험이랑 또 기술 부재랑 겹치고 또 이쪽에 가서 노하우를 겹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외국에 그런 중재자가 없습니다 지금. 중재자 기관을 예추리가 주도해서 그런 국제적인 컨소시엄이나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은 AI 분야에서 일단 갈 거고, 그걸 하다 보면은 기초 분야의 기술, 원천 기술 예추리가 자연스럽게 확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을 우양우좌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제안을 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일을 지난 1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우리나라 연구기관, 특히 출연 연구기관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PBS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결국은 지금 PBS 제도를 연차적으로 이제 다 없애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뭐 환호하고 이것만 되면은 뭔가 다 풀릴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PBS 폐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PBS를 왜 도입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PBS를 폐지했을 때 PBS가 도입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PBS가 도입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연구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져서 PBS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구, 잘하는 연구는 대형 연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은 아주 한두 사람이 이끌고 가고 그걸 깊이하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성과라든가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PBS 이전에는 대형화 연구가 많아 가지고 잘하는 그룹도 있지만은 조직으로 밀고 가는 그런 것가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의 수월성, 경쟁력 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마이너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PBS를 폐지하고 나서 지금 다 대형화 과제만을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형화 과제, 장기 과제도 있어야 되지만은 소형으로 소위 뭐 수월성이 있는 탑 그룹이 모여 갖고는 밀고 가는 그런 몇 명짜리 그룹들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PBS 폐지를 과제 대형화의 지름길이고, 그걸로 전환하는 기호로만 보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형화 과제로 갔을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과제의 성과 성취를 하는 데 몰두를 하기 쉽습니다. 세계적으로 초인류, 호격차 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제를 성공시키자 하는 데 몰두를 해 가지고 또다시 한국형 뭐라고 하는 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기술에는 글로벌로 하는 거지 나라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형이라는 게 PBS 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글로벌화를 됐는데, PBS 이후에는 무슨 그룹이 생기든지 간에 세계 초인류 1등 하겠다는 각오로 연구를 하고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PBS를 폐지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연구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훨씬 경쟁이 심하고 연구 환경이 오히려 정말 처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또 한번 TBS 이후를 잘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창업하는 것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되는 거죠. PBS 폐지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이런 연구만 할래, 중장기 연구만 하고 대형 그룹만 할래,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외출이가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니까 슬로건이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IBM 같으면 옛날에 think라는 게 있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나와 가지고 think different라고 또 만들고, 구글 같으면은 악마가 되지 말자 뭐 이런 구호가 있듯이, 외출이 구호가 뭘까 하면은 외출이는 그거보다는 조금 사명, 글로벌, 철학적인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외출이를 찾아가면은 뭐든지 다 해준다, 외출이 for all, 모두를 위한 외출이라는 구호를 만들거나 그에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또 다른 50년, 100년을 향해서 약진하는 그런 외출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출 파이팅!